여섯 번째의 판단인 육감을 위해서 버무려지는 비빔밥의 재료가 인간과 똑같아지거나 인간을 계속해서 흉내내려고 하는 AI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인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미시적이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사람 생각을 연구를 해보면요, 참 재밌게도 이 사람의 생각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분석해서 세상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굉장히 쉽게 도달합니다. 자, 우리 오감이라는 표현 쓰죠? 오감. 그러니까 오감이 뭔가요? 보는 거 시각, 듣는 거 청각, 냄새 맡는 후각, 그리고 미각, 그 다음에 피부 감각, 촉감각,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많은 것들은요, 사실은 6번째의 판단인 육감을 위해서 버무려지는 비빔밥의 재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본 것을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가공을 해요. 그 가공의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눈이죠? 눈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티나라고 있죠. 망막이라고 하는 저 막에 상이 맺히면 우리가 그걸 보면 그걸 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저 막은 이 스크린의 막 평면과 크게 다르지 않죠. 몇 차원일까요? 2차원입니다. 평면이니까. 참 재밌는 건 우리는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망막에 맺혀진 상을 분석하는, 즉 2차원에 맺혀진 상을 분석하는 게 우리의 무엇을 본다는 느낌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몇 차원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나요? 3차원이잖아요. 그 한 차원이 더 뭡니까? 깊이, 거리,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2차원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받아들인 정보는 분명히 2차원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한 차원은 뭡니까? 이미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자마자 없는 것을 계속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막에 맺힌 것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은 우리가 계속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좌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4시간 나에게 들어온 정보를 가공해서 우리의 생각에 반영합니다. 그 생각에 반영하는 그 루트가 바로 뭡니까? 뇌보다도 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뇌는 일종의 전자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광석화처럼 하고 연산하고 계산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세상의 변화를 쭉 감지하다가 우리 뇌에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의 영역 일부가, 자, 우리 생각을 좀 세상과 연이 닿게 해보자 라고 해서 계산의 뇌를 쓰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종류의 수로가 있죠. 그걸 우리는 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라고 하죠. 그 혈관에 호르몬을 뿌립니다. 그 호르몬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감각이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는 데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고권력자의 자세나 아니면 저권력자,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약한 사람.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갑과 을의 자세를 그냥 취해보게 해요. 재밌는 건 이 고권력자의 자세와 저권력자의 자세를 각각 몇 분만 취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을 할 때, 갬블, 그러니까 도박이죠. 일종의 도박을 할 때 행동의 차이가 극명하게 일어납니다. 고권력자의 자세를 몇 분 취한 사람들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게임에도 큰 돈을 거는, 즉 모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권력자의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요, 야, 그냥 조금만 하자. 판돈 너무 커. 이거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은데 절대 돈 안 걸래. 절대 모험을 하지 않죠. 즉 결과가 이렇게 리스크 톨러런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고권력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호르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권력자, 그러니까 고권력이 아닌 저권력자의 자세를 취한 분들은요,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상승합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고권력자의 자세를 취한 분들은 콜티솔 분비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은 뭡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으악하는 테스토스테론은 오히려 뭡니까? 고권력자가 더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적게 분비된 콜티솔과 많이 분비된 테스토스테론의 양만큼 더 모험을 감수하고 즐기고 심지어는 지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오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호르몬을 우리 혈액 속에 방출시키고 그 방출된 혈액의 호르몬들은 수많은 변화들을 직접 만들어내며 역으로 이제 우리 생각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AI에 의해서 흉내조차 내고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산지향적이고 논리연산적인 측면의 AI를 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미래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미래학자인 정지훈 교수가 AI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AI를 원하느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한 장면을 작년에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헨나 호텔입니다. 나가사키의 헨나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이 헨나 호텔은 무인 호텔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이 무인 호텔에 들어가시면 3가지 종류의 로봇이 사람들을, 즉 투숙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럼 체크인을 하려면 이 셋 중에 하나의 로봇에 가야 되죠. 로봇이에요. 누가 봐도 로봇. 좀 유치하게 생긴 로봇이죠.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에요. 3번째는 엉뚱하게도 공룡 로봇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가운데 있는 로봇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AI죠. 그런데 이 정지훈 박사는요, 사람들이 어떤 로봇에 제일 많이 가서 체크인을 하는지를 이 호기심 많은 이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는 지켜본 거예요. 예상과는 전혀 딴판으로요. 저 공룡 로봇 앞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랑 제일 비슷한 AI 앞에는 안 가요, 사람들이. 왜? 깨름칙하대요. 우리 인간은 의외로 약간 차이가 나는 어설프게 비슷한 것들을 제일 혐오합니다. 왜? 가장 극단적 차이를 느끼게 돼 있거든요. AI가 인간을 오히려 따라하려다 보면 이런 혐오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과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인간을 도우려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AI를 옆에 두지, 인간과 똑같아지거나 인간을 계속해서 흉내내려고 하는 AI를 우리는 그 자체로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저보고 앞으로 AI를 조금 더 사랑받는 AI,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AI를 설계하라면 어떤 AI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완벽한 대답을 드릴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인간의 현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연구 결과들인데요. 요새 발견되는. 왜 우리가 다쳐서 아플 때 진통제를 먹잖아요. 무릎, 허리, 어깨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관자놀이 부분에 있는 500원짜리만한 작은 뇌의 영역인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로 가는 겁니다. 이제 뒤에 콜텍스를 빼고 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여기를 진정시키러 가는 겁니다. 왜?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우리 인간은 고통을 못지않게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는 뇌에서 어느 영역에서 그 고통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의외로요, 같은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요,
행복심리학자들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이 사람을 다친 사람인 것처럼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나도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내 몸부터 먼저 추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논리 연산 그리고 추론하는 AI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AI라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 같은 하지만 무형의 고통까지도 그걸 계산의 결과값이 아니라 사람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하니 이때 이분에게 좀 더 쉬세요. 좀 더 좋은 걸 드십시오. 좀 더 편안한 잠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I가 언제쯤 한번 나오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구글의 알파고가 그리고 우리 이세돌 구단께서 2016년에 큰일 하긴 하셨죠. 왜? 입시의 키워드가 바뀌었거든요. 어떤 직업이 취업이 잘 되느냐, 취업률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2015년도까지 2016년도부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안 없어지는 과,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재밌는 건요, 단순한 전문가는 모든 직업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대체되겠죠. 어느 직종이든. 근데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어느 직종이든 다 살아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는요, 아주 깊은 대화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언어적으로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감으로 알아내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육감이 알아내는 거예요. 이분이 뭘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대화는 여전히 인간밖에 못하는 겁니다. 회계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도 단순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전문성 내에만 머무르는 분들은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문가의 세계로 나와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쉽게 대화하는 전문가는 아마 가장 앞으로 오래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원자력, 핵, 이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심리학자까지도 헥헥거리니까 이제 짜증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핵 문제로 한동안 고민하셨다가,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세요? 원자의 구조가? 태양계 만화책 보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태양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발상을 한 거죠.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나요? 가운데 있는 태양이 나머지 행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뱅글뱅글 돌리고 있죠. 그게 원자의 구조로 착안이 된 겁니다. 화학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발견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트 케큘레의 벤젠의 순환하는 분자구조식은 심지어 이 어거스트 케큘레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뱀이 한 마리 쓱 나와서 자기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돌더래요. 그걸 가지고 착안해서 벤젠의 순환하는 분자구조식이 착안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인류 역사상 노벨상 받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혁신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인 겁니다. 이건 AI가 못해요. AI는 계속해서 평균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작, 창조, 유추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그런 작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인간밖에 못하는데 왜 인문학이 사라지면 안 되느냐? 사라질 수도 없지만 안 되느냐? 멀리 떨어지는 걸 이어붙이는 게 아예 핵심 표현 도구인 문학 장르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고 있죠.
눈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연결을 위해 창문이란 걸 가져오잖아요. 이런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하나요? 은유법이라고 하죠. 메타포라고 합니다, 영어로. 역사적으로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경영학이든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든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절묘하게 이어붙여서 엄청난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의 어렸을 적의 과거를 보면 이상하게 메타포를 많이 경험했어요. 메타포가 99%인 문학 장르가 있죠. 그게 시잖아요. 우리가 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뛰어난 혁신한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그런 걸 많이 잘한 사람들은 시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춤도 많이 춰보고 미술도 많이 해본 겁니다. 메타포를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인문학이 메타포 덩어리들이에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간접화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포는 인문학이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메타포가 사라지면 인문학이 사라지고 인문학이 사라지면 다 반대로 메타포를 섭취하지 못하는 인간은 AI에게 지기 딱 좋은 형국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냐면요. 사실 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라면 끓일 때 찬물에 라면, 스프, 계란, 만두 다 한꺼번에 넣고 그냥 불 켜고 5분 있다가 옵니다. 갑자기 무슨 페르나 쳐다보듯이 하세요? 맛있나요? 왜냐면요. 저는 어떤 라면이든 다 잘 먹어요. 저한테는 맛없는 라면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라면은 두 가지의 차이만 있죠. 2개 끓이는 라면과 하나만 끓인 라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라면이든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는 음악이라면 다 좋아해요. 이거 적성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리사 됐으면 말아먹었겠죠. 제가 셰프가 됐으면 큰일 났겠죠. 우리 아이는 미술이라면 다 좋아해요는 제가 음식이라면 다 먹어요와 똑같습니다. 적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적성을 찾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적성을 찾아야 AI가 못하는 일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건 적성이라고 하는 건 다 좋아한다라는 게 첫째 적성의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까칠해야 돼요. 유난히 음식에 대해 까칠한 사람이 셰프가 되겠죠. 유난히 음악에 대해서는 다른 음악은 너무너무 싫은데 이 음악만 좋아요. 그게 음악에 적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유화로 그림 그릴 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수채화로 그림 그릴 때는 막 너무너무 기분이 짜증납니다. 이럴 때 이 아이는 적성이 있는 겁니다. 미술에. 우리 인간은요. 지금까지 잘한다와 빨리 한다가 적성 발견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엄청난 착각을 해왔죠. 두 번째로 좋아한다가 적성이라고 착각을 해왔던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유난히 까칠한 데가 적성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유난히 뭉개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시간을 보내는 게 두 번째가 적성이에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음악을 다 좋아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음악 들을 땐 까칠해요. 우리 아이가 미술에 있어서만큼은 아무것도 못 그리는데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향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유. 향유는 뭡니까?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향유라고 하는 개념도 아직 AI가 못 가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까칠함과 그 다음에 향유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딤과 그 다음에 적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면 의외로 나한테 맞는 것들이 내가 나한테 더 좋은 것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